대통령 친구라는 분이 수사를 해달라고 네. 청탁하고, 그리고 청와대는 하명을 수사하고, 진짜 이 구조가 뒷골목 양아치다 이런 네.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전 의원이죠. 윤희숙 전 의원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겨울이 막 한참 올라가는데 벌써 복장은 봄이시네요. 여가 13도라서 감사합니다. 내복 입고 겉에만 이렇게 아, 하고 왔더니 그러시군요. 이렇게 가운데 앉혀주셔갖고 네. 지금 되게 부담돼요. 굉장히 지금 빛나십니다. 그러니까 외유 내강이시네요. 네, 먼저 어제 화제를 모았던 따끈따끈한 뉴스부터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8년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 기소 3년 10개월 만에 이제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황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황운하 죽이기다, 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 판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우리도 바쁜데 사법부가 황운하를 찍어서 왜 죽이겠어요. 그분도 참 이상한 말씀하시네. 아니 근데 일단 그 판결이 네. 4년 걸릴 판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정말 어이가 없어요. 네. 그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네. 게 뭐 시장 이미 다 끝났고 네. 황운하 씨도 임기 다 끝날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사법부의 문제가 첫 번째 지적이 돼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봤어요. 제가 대통령 친구라는 분이 청와대 가서 청탁하고 수사를 해달라고 네. 청탁하고 내 경쟁자를 수사해 주세요. 네. 그리고 청와대는 우리 대통령 친구분 당선시켜야 되니까 거의 모든 부서가 다 합심해가지고 울산 경찰청장한테 하명을 수사하고 네. 수사를 하명하고, 그리고 이 경찰이라는 사람은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뒤지고 네. 완전히 이 권력기관 전체가 다 그냥 합작을 맞아요. 해가지고요. 예. 이건 뒷골목 양아치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 이 구조가 설마 했는데 어제 법원에서 이렇게 그 판결문을 보니까 네. 정말 뒷골목 양아치다 이런 네.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 586들 학교 네. 다닐 때 20살 때 군사 독재 저항한다고 네. 그때 막 그 화염병 만들어서 경찰들한테 던지고 그 어린 경찰들도 다치고 이래도 나는 큰 거악에 맞서기 때문에 법 같은 거 또는 남을 때려서 상해를 입혀도 유시민 씨 같이 학원 뿌락지 사건 이런 거 보면 남을 때려서 상해를 입히고 화염병을 던져서 남을 다치게 네. 해도 네. 나는 거악과 싸우기 때문에 괜찮아. 네. 법 같은 건 어겨도 돼. 이렇게 네.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렇죠. 어른들도 어느 정도 그거를 좀 맞아요. 용인을 해줬어요. 맞아요. 길거리에 시위하러 나가면 너무나 불편하지만 어른들이 그래 우리 민주화 돼야 돼 이러고 그거를 용인을 해줬어요. 네. 뭐 우유 갖다 주시는 분도 맞습니다. 있고. 근데 세월이 이제 지나서 이제 40년이 지나서 우리나라에 지금 화염병 던질 대상도 없고 그죠? 법적으로 다 하면 돼요. 법적으로 민주화됐고 네. 국민들은 그리고 굉장히 법치 수준이 높아졌어요. 네. 국민들은 조그만 법을 어기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불편해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 옛날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옛날에 사는데 죄질은 더 나빠졌어.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잖아요. 아니 민주화 운동했다고 평생 그 완장 차고 네. 그걸로 2000년대 초반에 국회의원 배지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다 포진하고 앉아가지고 청탁 수사 받고 하명 수사해서 선거를 개입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이거는 민주화 완장 차고 살아온 사람들이 민주화라는 가치는 이제 머리에 하나도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형 양아치가 된 거예요. 맞아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민주 투사라는 사람들 민주주의를 완전히 그냥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행동을 한 그러니까 거예요. 자기 과거라는 것을 자기네 완장을 자기네가 이렇게 뜯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지금 아이고. 변속관에 버리는 거죠. 근데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저는 청와대의 모든 부서가 합작을 했는데 그걸 관할하는 임종석 씨 그리고 자기 친구가 당선되는 게 네. 소원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몰랐을까? 네. 저는 그건 굉장히 정말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를 안 했으니 그 사람들은 수사의 범위를 벗어났지만 지금 청와대의 모든 부서가 지금 여기 합작을 한 이게 1심 이게 나왔으면 전 적어도 국민들한테 정말
엎드려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부서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 송 시장을 위해서 뛰었다. 좀 납득이 안 가잖아요. 네. 누군가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혹시나 임정숙 조국이었다면 그 사람한테 뭔가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거기는 처벌을 안 하고 봐주고 네. 그럼 그 위에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을까? 근데 아예 수사는 중단.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요. 뭐 아니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니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은 적어도 도의적인 그 사과라도 해야죠. 그 속에 진짜 진실이 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네. 근데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4.19 이후에 사실 그 우리 민주 정권들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잖아요. 네. 당시에 4.19가 탄생했던 게 3.15 부정선거 때문이잖아요. 네. 3.15 부정선거를 주도했던 네. 내무부 장관은 그 5.16 이후에 사형당했어요. 맞아요. 저는 그 얘기도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게 그 내무부 장관이 대단한 엘리트였는데 사형당하기 전에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것이 공산주의로 넘어갈 것이 너무 걱정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슬픈 현대사죠. 네. 6.25 전쟁을 겪고 극단적인 이념 대립이 있던 네.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의 산물인데 근데도 그렇게 겨우겨우 어렵게 태어난 민주주의를 우리가 뭐 사형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서도 네. 이걸 어쨌든 지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아주 어렵게 지금 조금씩 키워왔고 이 586들은 자기네가 그거를 엄청 키웠다고 지금까지 그 어마어마한 생색을 내고 네, 살아왔어요. 아. 근데 지금 그거를 자기네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렇죠. 선거를 뒤집는다는 거는 민주주의를 뒤집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치적인 사형 선고예요. 아, 이게 지금 네. 1심밖에 안 나왔지만 네, 저는 이게 2심 가서도 뭐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 바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청탁 제보한 거, 다 나왔으니까. 사명 수사한 거 다 네. 나왔으니까. 근데 그리고 그게 다 나온 상태에서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586들의 저 그룹들 있잖아요. 네. 이번에 직접 개입이 됐든 안 됐든 저분들의 도덕성은 끝났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에요. 네.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무슨 어선 전복 이런 거는 사과를 해요. 막 아무 관계 없는 거 사과 안 해도 되는 건 사과하는데 자기랑 직접 관련된 건 절대 사과를 안 해요.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법적인 수사망에서 네. 밖에 있다는 건데 좀 약간 구질구질하죠. 그죠? 네. 많이 네. 구질구질하죠. 자기 친구 당선 시기했다고 전 국가기획에 달라들었는데 자기는 난 몰라라고 저기 딴 데 쳐다보고 계세요. 아니 근데 진짜 이분이 그 하명 수사에 직접 개입 안 됐더라도 그 참모들 앞에서 내가 내 친구 송초로 당선되는 게 나의 꿈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얘기했죠. 네. 그건 사실은 개입하라고 얘기하는 거랑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 개입하고 있었던 걸 몰랐을까요? 그러면 보고도 못 봐서 그건 정말 무능한 대통령이죠. 그런 거죠. 네. 근데 하여튼 저분은 참 곤란한 일 생기면 항상 입 딱 닫고 딴 데 쳐다보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한 시대를 마감하는 사건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민주화 운동 했다고 앞으로도 완장차고 맞아요. 행세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려는 시도조차 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저는 저런 세력도 이번 총선 때 좀 청소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황운하 의원이 보면은 지금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고 그걸로 배지까지 달았어요. 그 공로로. 근데 그러니까요. 다음번 총선에 그럼 공천을 받을 것이 아니냐. 어. 일반적으로 보면 아니 1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징역 3년형인데 네. 그래도 공천을 받겠냐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분 또 공천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이재명은 그 많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표되고 다음번 공천권과 그러니까요. 휘두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그럼 황운하를 그 징역형 받았다고 쳐내면 당신은 뭔가요?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이 있지요. 네. 근데 뭐 저당이야 워낙에 지금 뭐 난리 법석이니까 예. 그거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네. 저는 사실 한 가지 더 이번에 그 황운하 씨가 얘기하는 거를 보면 지금 그 브로커 사건까지 겹쳐서 경찰의 속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알 수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죠? 돈 주면 다 승진이에요. 경찰이 지금 한 13만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정말 밑바닥에서부터의 모든 정보가 모여있는 경찰이라는 거대 조직이 지금 밑에는 밑에대로 썩고 네. 위는 위에대로 썩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치권과의 유착 있죠. 그렇죠. 저는 저거는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네. 경찰, 검찰, 그다음에 판사 네. 이런 분들은 정치권에 자기가 가려는 욕심으로 자기의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수호해야 되는 본인의 업무를 네. 뒤틀어버리는 일들이 지금 보인 거잖아요. 네. 이분들은 저는 이게 우리가 좀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퇴직 이후에 몇 년 뭐 이전에는 그렇죠. 뭐 원래 정관예우 국회 못하게 못 하는 간다. 것처럼. 네, 그렇죠. 정관예우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정치권 것처럼. 진출도 3년이든 물론 5년이든 전관예우도 하고 있지만 물론 하고 있죠. 그건 또 몰래 다른 몰래. 그건 또 다른 과제고 네. 이게 공무원들도 지금 퇴직한 다음에 몇 년 이전에는 저 자기 관련된 업무에 못 가잖아요. 못하죠. 저는 이번에 이거 차제에 황운하 씨를 보면 저거 그냥 놔둬서는 저 안 된다 양반이 싶어요. 현직 때 현직 퇴직도 안 하고 출마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한 사람 좌천시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저 좋은데 자기 고향으로 발령 나갔고 맞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정말로 말도 안 되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으려면 네. 이런 저 우리의 시스템을 수호하는 네. 이런 영역은 저는 이거 우리가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탄핵안 베껴쓰기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작성하면서 오류가 생긴 건데 지금 방통위원장을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서 탄핵한다. 제가 이동관 이렇게 선배 쓰여 있어요. 잘 알지만 그분 검찰 근처에도 안 가시고 검사하고 관련이 없는 분인데 참 어떻게 검찰청법으로 이 탄핵당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그 참. 대표 발의자가 저 고민정 의원. 네, 맞습니다. 그분 옛날에도 이런 실수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절도했는데 살인죄로 의율한다고 하는 셈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제가 어제 근데 어느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니까 네.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1인 시위하는 사진이 네. 났더라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비장한 사진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사진 잘 찍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좀 비장해도 그 1인 시위만 신경 쓰지 말고 좀 네. 저런 걸 좀 봐야 되는데 네. 안 봤나 봐요. 그죠? 그리고 안 네. 봤는데 본인이 안 챙기니까 보좌관도 정신 놓고 있었고. 아이고. 근데 보다 크게는 네. 저 당이 지금 네, 맞아요. 지금 탄핵 중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탄핵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국가적으로 탄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요. 정말 중대한 그 헌법과 법률의 위배가 있어야 네. 탄핵을 한다라는 원칙을 다 저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이 업무를 시작한 적도 얼마 안 돼서 뭐 불법을 할 여지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불법이라고 했는데 불법이 없으니까 검찰청법으로 불법을 한 것 같아요. 아이고. 얼마나 없으면. 그러니까 이 고민정 의원이 그거를 갖다 잘못 갖다 붙인 거가 우리가 지금 어처구니가 없지만 네. 그 어처구니가 없는 건 그건 개인의 역량 문제고 네. 근데 그 뒤에 배경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훨씬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정말 중대하게 위배한 사항이어야지만 탄핵으로 간다는 그렇죠. 것이고 그리고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전문가들 말씀으로는 그래요. 탄핵을 할 수 있는 직종이라는 거는 정말 탄핵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들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되는 장치라는 거예요. 네. 진짜 거꾸로 중요한 보면. 그렇죠. 네. 진짜로 중요한 위법을 하지 않으면 예. 그 업무를 계속 하게 만들어야지 안 그렇죠. 그러면 네. 나라가 이렇게 그렇죠.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방통위원장 저 검사 이런 사람들을 이건 정말 중독이야 중독. 네. 그러니까 이건 거의 탄핵을 코미디화 시켜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만 해도 일단 코미디인데 네. 저거를 이제 잘못 갖다 붙여갖고 이분들이 그 코미디를 더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복부 잘못한 게. 원래는 블랙 코미디였는데 고민정 위원이 이걸 웃으면 보기 하여로 만들어 이거 웃으면 보기 하여 그러니까 배 선생님 모르겠다. 네. 개콘. 개콘 이전에 아주 유명한. 네. 근데 들어보고 그런 건데. 제가 제 나이를 지금 이게 셀프 디스 하신 거예요? 왜 그게 생각났을까? 저 웃으면 보기 하여 모르는데. 네. 그 상당히 한 4, 50년 전에 나온 것들. 그런가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참. 네. 우차싸 이런 거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죠? 개콘도 좀 오래됐어요. 코미디 이제. 빅리그 이런 거 얘기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네. 보면은 민주당이 정말 이게 당의 시스템이 망가져도 한참 망가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요 이 검사가 뭔가 개인 비리가 있으면 어디다 보통 해야 되죠? 공수처에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라고 공수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하고 갑자기 탄핵을 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진짜 블랙 코미디가 돼버린 네. 거예요. 이 나라의 시스템을 아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까 저 586들 지금 586이 더 나쁜 사람들이냐 친명이 더 나쁜 사람이냐 제가 진짜 머리 터지게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네. 공통점은 뭐냐면 네. 나라의 시스템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어쨌든 국회의장이
받아들여고 재발의도 어려운 일인데 전 재발의도 못 봤어요 탄핵을. 근데 재발의를 한 거를 네. 이제 본회의에 올리겠다 이런 식인데 이거 올리면 좀 국회의장으로서도 창피한 일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블랙 코미디 중에 하나가 국회의장이죠. 네. 국회의장에 당선되는 순간 당적을 벗게 돼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국회의장이라는 우리 의전이 그게 3등인가? 그렇지 그럼요. 않아요? 그 국회의장이라는 것은 2위예요. 2위예요? 네. 국회의장은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리다. 네. 그러니 이런 진영이나 어떤 정당의 논리에서 초월해라.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의전을 맞아요. 대접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자기 무슨 민주당에 피가 흐른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그분이 이렇게 부총리 하시고 이렇게 경제적인 얘기하실 때 저는 되게 존경했는데 네. 국회의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 네. 공정성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요구 수준을 네. 받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거를 그 본인의 판단 없이 판단이 있었겠지. 네. 정략적인 판단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저렇게 나라가 블랙 코미디가 되는데 나라의 어른 중에 어른인 국회의장이 저거를 제동을 걸지 않는 것은 저분도 블랙 코미디의 일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 탄핵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면 방통위원장 업무가 정지되고요. 그렇죠. 지금 방통위원장 업무만 정지된 게 아니라 방통위 업무가 정지되면요. 방통위원이 한 명밖에 안 남아요, 이제. 그럼 방통위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자기들이 장악했던 언론기관들 뭐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데들을 여전히 장악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민주주의 파괴적인 행위이고요. 또 검사 탄핵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사도 중지가 돼요. 아니 이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탄핵 아니냐. 그러니까 그 계산은 이거겠죠. 왜 이런 무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검사 탄핵은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보복, 협박, 방탄이고 그거죠. 방통위는 내년 지금 탄핵이 되면 한 5개월 정도 직무정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내년 총선까지 네. 본인들이 뭔가 방송에 지금 운동장이 엄청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반대쪽으로 기울지 못하도록 하는 네. 어떤 의미에서는 방송 방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렇죠. 하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유리한 우리가 그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기우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아,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게 중요한. 정의예요. 예, 네. 그게 정의고 그게 공정인데. 네. 이분들은 지금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의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을 마구 비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정말 말하다 보니까 더 화가 나요. 그리고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네. 이 최강욱 전 의원의 아이고. 암컷 예, 발언입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좀 쓴소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근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의원이 없었고요. 윤희숙 전 의원은 어떻게 좀 그 발언 들으셨나요? 저는 제일 놀란 게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거기 무슨 오만 운동한 사람 잔뜩 있거든요. 그렇죠. 무슨 여성 운동 많아요. 많고 무슨 환경 운동 네. 하는 사람 많고 시민단체 그다음에 거기 뭐. 법조인들은 다 민변 출신이고 네. 다 입에 민주하고 운동을 달고 네. 다니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용해. 조용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혀요. 아마 국힘에서 이런 얘기 나왔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 무슨 여성 이런 네. 얘기들을 자기 개인 배지 다는데 이용했다는 얘기밖에는 안 돼요. 지금 공천 시즌이 맞아요. 되니까 입 다물고 있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피해 호소인. 그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뭐죠 그 사람이 최강욱 최강욱 씨. 네. 그 전에 한 번 더 있었더라고요. 조국 맞아요. 근데 그 조국 그분은 또 웃었어요. 큰 소리로 웃었어요. 되게 소리내서. 웃었더라고. 그리고 유시민 씨는 뭐 국민의힘이 침팬지고 뭐 아이고. 대통령실 국민의힘 쪽이 뭐 침팬지들의 사회고 아. 암컷이 어쩌고 그게 쭉 하나의 시리즈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상대방을 날카로운 정치적인 논평을 하고 정말 저도 세게 얘기 많이 해요. 네. 네. 근데 그 바탕에 흐르는 그게 있잖아요. 상대방을 침팬지라 그러고 뭐 영부인을 암컷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그 단어 자체가 네. 너무나 쌍스럽고 상대방을 깔고 이거는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아니 이건 깔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네. 폭력이에요. 네. 폭력.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본인들이 사회적으로 엄청 진보적이라고 주장해요. 조국 씨, 유시민 씨, 무슨 최강욱 이런 사람들 다 본인들이 엄청 사회 정의와 진보를 진보 대표하느라. 맞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진보와 보수 다 네. 마찬가지지만 특히
진보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걸 매우 강조해요. 그죠? 아, 그렇죠. 보수도 마찬가지지만 보수는 근데 우리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이거를 또 중요시하는 네. 특성이 있고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건데 네. 그 두 가지 날개 밑에는 사람을 모두 존중해야 된다라는 게 아주 네. 기본 그렇죠. 원칙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지금 보면 그 진보 민주 이걸로 평생을 행세하고 살았고 배지 달고 네. 민정수석하고 장관 해놓고 지금 앉아서 암컷 소리 나오니까 같이 웃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저 바닥에 있는 네. 저 사람들의 본질이 뭐냐. 자기 패거리만 중요한 사람들이야. 패거리도 중요하고 저는 이때까지 그것만 있는 네. 줄 알았더니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돼야 되는 네. 민주주의라든가 진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저 사람들한테는 그냥 완장이에요, 완장. 아무런 의미 없는 앞에 완장. 내세우면 네. 포장지일 뿐이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그 최강욱 씨 암컷 발언 때문에 우리가 너무 화가 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굉장히 흥분했는데 아니 근데 흥분할 만한 게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냐잖아요. 예. 아, 그러니까요. 사과해야 될 일을. 근데 좀 이상한 게 페미니즘 정당이라는 정당에서 그러니까. 저러는데 그러니까. 개딸들은 어떻게 저걸 지지하죠? 난 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분들 개딸 맞나요? 난 잘 이해가 안 아니 가요. 그러니까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거의 뭐 초반에 네. 우리는 페미니즘 정당이라 그랬잖아요. 네. 자기들이 얘기하는 페미니즘이 뭔지 글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마초이즘하고 똑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여성한테 암컷이라고 아이고. 얘기하는 그게- 정당이 페민가? 네. 근데 진짜 민주당이 또 내부적으로도 분열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선거제를 두고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팬덤 정치를 또 비판하기도 했는데 당이 이대로 가다가는 뭔가 신당으로 좀 갈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근데 없지 않아 있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신당을 차려서 나가실 분들이라고 우리가 예측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당이 우리 건데 그렇죠. 원래는 그분들 그렇잖아요. 거였죠. 그분들이 자기가 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발길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이재명 씨가 이번에 그랬잖아요. 뭐 멋있게 져서 뭐하냐. 그 얘기는 내 인생에 가치는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에 가치나 원칙은 없어. 없죠. 네. 그냥 나는 그냥 내가 되는 게 중요하죠. 내가 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방탄이 중요해. 그렇죠. 지금 병립형으로 뭐 돌이키든 네. 위성정당을 만들든 네. 그거는 내가 직접 공천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비례를 그렇죠. 내 사람을 쫙 넣어놔서 네. 지금까지처럼 재판 과정에서 방탄하는 게 중요해. 무슨 너무 민주 가치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자기 사람 쫙 꽂고 그다음에 지역구도 자기 사람 쫙 원외에 있는 사람들 꽂아서 네. 공천 학살이 이제 가시화되면 네. 그럼 저분들이 이게 우리 집인데 원래 이것 때문에 쫓겨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마음을 해봤자 부질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상한 게 이재명 대표가 그냥 이 연립 뭐죠? 연립형. 연동형제가 문제가 있으니 네, 병립형. 과거로 돌아가자.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자기 소신이 있구나 이럴 건데 이분은 그게 과거로 돌아가든 뭐든 무조건 이기는 게 중요해. 이런 식의 논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보면 조금 약간 이 그러니까 정치 이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소신도 없고 네, 그리고 그런 것 일단 같아요. 좀 약간 저는 좀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약간 식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준연동제가 원래 병립형보다 네. 왜 좋아? 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민주당에 별로 없다고 봐요. 그렇죠. 사실. 아니 사실 그게 왜 이거보다 더 좋아? 그게 좋으면 소수 정당이 원하는 거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소수정당이 원해서 심상정 씨하고 저 그래서 야합한 준 거잖아요. 거예요. 야합해서 준 공수처만 거예요, 그냥. 이쪽 저 정의당은 이거 원하고 이 사람들은 공수처 공수처 원해서 원해서. 야합한 거잖아요. 아니 대표적인 양당제 그 중심의 국가에서 준연동제가 어디 있어요? 네. 그렇죠. 비례도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양당제 중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는 우리의 문제지만 네. 이거를 그 준연동제로 이 문제를 풀릴 것이냐는 훨씬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맞아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심상정 씨하고 저 민주당이 이거를 야합을 해갖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저는 기자들도 무슨 준연동제가 더 나은 것처럼 자꾸 쓰는데 그거 그렇지 않아요. 네. 그 학문적으로 아무런 그런 근거는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논쟁이 있어야 되는 네. 문제예요. 근데 우리 이재명 대표가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저분은 되게 당대표하기엔 너무 좀 무식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이번에 대의원제 없앤 거 있잖아요. 네, 네. 아니, 대의원제를 줄였잖아요. 줄였죠. 네. 약화시킨 거를 하면서 1인 1표제가 가야 할 방향이지만 이러더라고요. 네. 뭘 가야 할 방향이야. 그래서 아니, 진짜. 그러니까 그 현대민주주의에서 정당 내에서는 1인 1표제가 원칙이 아니에요. 네. 전 국민에 대해서는 1인 1표제가 당연한 원칙이지만 정당은 그때 그 시기마다 그 정당이 그 국민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고 그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을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장애물을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근데 최근 30년은 선진국의 민주주의 우리를 포함해서 제일 큰 문제가 극렬 소수 네. 지지자 네. 이 사람들의 이 피폐한 것을 네. 폭력적이고 야비한 이 측면을 네. 어떻게 그 통제하는지가 그 현대 민주주의의 최대 아, 과제예요. 그렇죠. 최근에 그래서 그렇죠. 정당 내에서는 1인 1표제가 뭐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재명 대표는 자기한테 되게 불리한 얘기인데도 그러니까 너무 무식하니까 자기한테 네. 불리한 얘기인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가야 할 방향이지만 뭐 이러면서 그래서 야 저분은 진짜 이거 시소 같아. 아, 왔다 그죠.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원칙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아, 그때 해서 자기한테 유리하면 그게 정이고 아유, 진리입니다. 제가 최강욱 씨 때문에 흥분해서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 신뢰되는 말씀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무지하다거나 이런 말씀은 좀, 뭐 그냥, 네. 식견이 좀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공개 정치 행보를 재개한 가운데 지금 비명성량 권리당의 2천여 명이 이재명 대표 직무 정지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신문이 어제 열렸고 위증교사 혐의 백현동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대표는 직무를 볼 자격이 없다 이런 주장인 건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네. 헌재에다가 올렸을 때 사실 가처분 신청이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있고 국민의힘도 정당 내 문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정당이나 국회나 그 안에서의 룰을 가지고 당신들이 그렇죠. 알아서 하세요. 자꾸 법원에 갖고 오지 그건 마세요라는 맞아요. 지나친 그죠? 사법화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그 정당이라는 자율적인 단체도 매우 국가적으로 중요한 단체고 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해결해라. 아, 그렇죠. 그게 그게 정치죠. 그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네. 게 이 민주주의의 어떤 큰 정신이잖아요. 네. 근데 애들도 아니고 왜 자꾸 걸핏하면 법원 갖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법도 그게 완전히 막 세세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런 건 아니고 아니죠. 맞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면 법원이 국회 문제, 정당의 문제를 마구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권 분립이 어긋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그거를 신청한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앞이 안 보이고 숨 쉴 구멍이 없어서 우리가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런 마음에서 이제 법원에 한 건데 우리가 긴 시각에서 보자면 법원이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고. 근데 최근에 최근에 판결이 그랬고. 맞아요. 네. 이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한테 편지를 받으셨다고 어, 크게 저 그 웃으셨다는데 유튜브 어떤 봤습니다. 내용이었습니까? 보셨어요?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예. 아침에 핸드폰을 키니까 네. 송영길 씨가 이니스크한테 보내는 영상 편지 영상이 딱 뜨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고백이라뇨? 아니 그거를 뭐 이렇게 인터뷰식으로 네. 했는데 그게 영상 편지로 딱 뜨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이 지난번에 네. 뭐 그분은 요즘에 이거 하잖아요. 자기만으로는 이제 그분이 이재명 대표를 너무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괜히 개양을 저 사람한테 넘겨줘가지고 그렇죠. 내가 좋은 갔어야 거지.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배지를 달고 선달 있었으면 밑에 계양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거를 괜히 넘겨줘가지고 그때 좀 비싸게 할 걸 뭐 그렇죠. 괜히- 너무 싸게 넘겼죠. 아니 그러니까 괜히 그때 넘겨가지고 이 방탄을 못한다 이런 느낌. 그래서 지금 뭐 당을 만들고 뭐 지금 뭐 비례라도 달려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네. 예, 예. 근데 당을 만들려고 보니까 별로 지지자가 없네. 네. 그러니까 지지자가 없으니까 이분의 전략이 지금
검찰과 한동훈을 싫어하는 사람은 다 다 모으자. 끌어모으자. 저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과 한동훈,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 다 여기 붙어라 이거잖아요. 그거 제일 먼저 이재명 대표가 붙겠는데. 그렇지. 윤미향 딱 붙고. 근데 황운하 딱 그렇지. 근데 그 붙고. 사람들은 이미 배지를 갖고 있네. 그러니까. 붙을 필요가 없군요. 윤석열 검찰 한동훈 싫은 사람 여기 붙어라 했잖아요. 여기 붙어라 하려고 이제 선동을 하려고 보니까 나는 뭐 도덕적으로 살아서 돈이 4억밖에 없는데 4억 3천만 원. 한동훈은 검사 일하면서 뭘 얼마나 비도덕적으로 살았으면 재산이 43억이고 막 아니, 이랬잖아요. 그만큼 비도덕적인 건가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뭘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으면 어떻게 검사 월급으로 43억을 뭐 그러면서 그래. 괜히 타워팰리스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왜 알아야 돼요, 솔직히. 근데 제가 그때 어디 방송에 나가서 누가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분은 지금 국회의원 5선하고 그렇죠. 인천시장하고 네. 지금 국회의원 연봉이 1억 5천이다. 맞아요. 20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고소득자로서 맞아요. 역대 연봉자로 살아왔는데 후원금까지 하면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못된 버릇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 세비만 한 30억 된다는 건데 네. 지금 4억 전세 산다고 지금 그렇게 남을 비도덕적으로 몰아갈 거면 이해가 안 된다. 근데 당신들 내가 보니까 30대부터 네. 30대부터 저 여자 나오는 술집 가서 그것도 어머나. 그 5.18 참배 옛날에 가가 5.18 때 참배 갔대. NHK 그러니까 참배 가서 얘기까지 하면 안 되나? 근데 아니 저는 정말 기가 막힌 게 저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싹수가 노랬다고 그렇죠. 생각한 게 정말 광주는 그때 굉장히 슬픈 날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 참배하러 간 게 또 뭐냐면 민주화 운동 완장으로 첫 배지를 달았을 때. 맞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가서 네. 참배를 엄숙하게 하기 바로 전날 네. 거기 룸 가라오케인지 어머. 뭔지 가서 네. 그 임수경 씨 글에 보면 룸이 한 18개 있는데 그중에 한 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송영길 씨는 여자 어깨를 딱 안고 킬리만자로의 포범을 열창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586들의 모습들이 쫙 나와요. 근데 네. 이분이 이번에 그 세상에. 한동훈 장관한테 어린 놈이라 그랬잖아요. 네, 어린 놈. 근데 30대면 그 기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50인데 어린 놈이면 30몇 머리에 살이면 피도 안 마른 엑스죠. 진짜 어린애들이죠. 그 어릴 때부터 여자 나오는 술집 가서 여자 안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해서 그런 못된 버릇 때문에 지금 돈 못 모은 거지. 당신 지금 20 몇 년 동안 지금 20 몇 년 동안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놓고 네. 돈을 이렇게 쓰니까 그런 거 아니? 얼마나 그게 좋으면 5.18 참배 가서 그럴 정도로 했냐?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영상 편지가 딱 떴는데 네. 휴대폰에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근데 그 윤희숙 씨 제대로 아세요? 이러면서 네, 네, 네. 그거 제가 돈 낸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가긴 갔지만 돈은 내지 않았다. 내가 돈 안 해서 더 문제 아니에요? 자기 먹은 술값 자기가 내야죠 원래는. 아니, 그 너무 천진난만하지 네, 않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분 돈 봉투로 받아야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30대는 남의 돈으로 양주 까고 술 그러니까. 먹고 60대 갖고는 이제 돈 봉투 남의 돌리고 돈으로 또 돈 봉투 돌리고. 불치병이란 얘기잖아요. 아. 그냥 평생 불치병이란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인천시장 판공비도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후원금도 엄청나고요. 물론 그걸 개인 용도로 안 쓰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4억짜리 재산 4억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탓해야죠.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분이 하도 천진난만하게 네. 말도 안 되는 자기 발을 찍는 얘기를 해서 네. 우리가 그냥 맛있게 웃었지만 네. 그 밑바탕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높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당장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남의 돈으로 술 먹었으면 더 문제 아니야? 그거잖아요. 공직자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21세기 국민들의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예요. 이분들은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고 하청 수사하고 하명 수사하고 뭐 청탁 수사하고 그리고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은 뭐 밑에 사람 자천시켜가면서 자기 국회의원 하려고 이런 것들이 이분들은 어마어마한 특권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 특권 의식 속에서 자기들은 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그룹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네. 참 태행적이에요. 예. 네, 이번에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거칠고 화끈하게 네. 질문하는 일반인들의 시선으로 한번 보죠. 네, 네. 코너입니다.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려볼 텐데요. 민주당은 벌써부터 예산안 갖고 자기들 유리하게만 통과시키는데 선거 때는 얼마나 돈으로 선동할까요? 의석도 모자란 국민의힘이 쌓을 수나 있나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렇게 BAKID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좀 싸울 수 있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우울한 질문이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번에 그 예산을 보면 네. 정말 나라의 정책은 예산으로 구현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가 뭘 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로 평가받을 것인지는 예산으로 결정이 돼요. 맞아요. 모든 정책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네. 돈으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은 가차없이 깎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것들은 지금 뭐 몇 조가 막 증액이 그분이 됐잖아요. 상황이에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선 그 사람이 대통령인 그 거예요. 대통령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법 리스크를 안고 총선이 이렇게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사실상 국회에선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그렇죠. 지금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또 이기면 또 다수당이 되면 앞으로 3년 동안 이재명 대표가 국회 대통령으로 계속 있는 한 그렇죠. 예산 윤석열 거덜내겠죠, 뭐. 윤석열 대통령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무것도 못 해요. 못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무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저 3년 남았잖아요. 네. 이때까지도 국회 구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개혁을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쇠락하는 길만 남았다라고 전 세계가 사실 우리를 그 우울한 눈으로 그렇죠. 보고 맞아요. 있는데 저출산 저출산 고령화에다가 이게 모든 룰이 이제 옛날식이에요. 이번에 아, 그 일주일에 4번이나 국가 전산망이 다운되고 아, 저는 이런 맞아요, 게 맞아요. 우리가 굉장히 옛날식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시장 이 와중에 근데 민주당은 노랑봉투법 이딴 거나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고 우리가 뭐가 뒤졌고 네. 앞으로 우리가 뭐를 빨리 해결해야지 앞으로의 지금 아이들과 청년들이 마음껏 그 뭔가 다시 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맞아요. 되는지를 민주당 분들은 생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동안 무슨 탈원전 이딴 거 하고 소득주도 성장한 거죠. 근데 그거를 고쳐서 이 나라를 다시 뛰게 하겠다라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지만 지난 2년 동안 국회 구조 속에서 제대로 된 의미 있는 어떤 입법을 못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상황이 앞으로 3년 계속된다는 거고 아. 그렇다면 5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한테 우리 이거 했습니다. 다시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를 못 남기게 하려고 저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번 총선은 무슨 얘기냐면 이번 총선이 지난 총선의 구조가 다시 재판된다면 네. 윤석열 정부가 3년 뒤에 국민들한테 자랑할 게 없고 네. 그러면 정권이 5년 만에 넘어가게 된다는 네. 거예요. 5년 만에 넘어간다는 게 사이좋게 5년씩 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다시 정권을 가져올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때보다 아마 더 시스템을 더 파괴시킬 거예요. 지금 하명수사 저런 사람들이 또 정권을 가져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지만 네.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죠. 이번 총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 질문하신 분은 그런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국민의힘 잘 싸울 수 있어요라고 지금 물어보신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지금 잘 싸우고 있냐가 뭐냐. 우리가 강서 선거 때 그렇게 크게 지고 네. 다음 선거를 그 강서 선거의 판세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네. 국민의힘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을 무릅쓰고 새로워졌습니다. 라는 인상을 총선 전에 국민들한테 드려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그게 우리의 과제죠. 누가 뼈를 깎았죠? 지금 아무도 안 깎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가 지난번에 그 어디 당원교육 가서 이런 얘기 하면 네. 그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계신 분들은 보면 반응이 되게 좋아요. 어. 근데 지금 TK나 PK에 계신 분들은 거기 계신 그 정치인들에 대한 그 애정이 많기 때문에 네. 뭐 피드백이 이런 거예요. 윤핵관이 뭘 잘못했어요? 이대로 가서 이길 수 있어요. 이런 댓글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우리 지지자들께 참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이고 혁신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 안에 비계를 떼내는 거거든요. 아, 썩은 부분을 떼내야 네. 돼. 네, 네. 근데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고 혁신을 한다 그럴 때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혁신하고 있냐를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냐면 네. 누군가가 정말 피를 흘릴 정도로 희생하고 있냐를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강서 선거 끝났을 때 국민들이 정말 회초리를 세게 때렸을 때 그러니까요. 그때가 딱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그거는 저는 지금 이미 놓쳤다. 이미 놓쳤어요. 아.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혁신이가 이제 굴러가고 있고 이제 네. 뭐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이 마무리 단계에서 그 지도부랑 어떤 식으로 정말 혁신을 요구하고 그 혁신을 받는 모습을 네. 국민들한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뇨한 위원장이 처음에 참 뭐 이 동분서주하면서 했는데 네.
근데 이뇨한 위원장이 처음에 참 뭐 이 동분서주하면서 했는데 네. 지도부나 친윤들은 반응이었고 또 구설수까지 올라서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뭔가 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내야죠. 내야죠. 저는 뭐 예측은 잘 안 네. 하겠지만 네.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유한 위원장께서도 처음에 왔을 때 네.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는데 네. 그리고 막 듣기 싫은 소리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걱정됐던 부분이 저 부분이었어요. 대통령이나 당대표한테 잔소리하는 건 월권이다. 저 월권이라는 단어가 약간 불안한데 싶었어요. 그랬더니 네. 그다음에 뭐 대통령한테 내가 시그널을 받았다. 어. 그러니까 지금 혁신이라는 거는 이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어떻게 고칠 거냐. 그 얘기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대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그렇죠. 마다하지 않아야 네. 되는데 마치 대통령이 내 편을 들어주고 있다라는 듯한 느낌으로 그리고 대통령이 나라님이고 네. 그리고 내가 뭐 아랫목에서 살아서 당대표한테도 버릇없는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굉장히 되게 옛날 분이신데 거기다가 이준석 전 대표한테 네. 부모 얘기를 아. 했잖아요. 그 부모 발언은 선을 좀 넘었죠. 그죠. 젊은 분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 나쁜 얘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젊은 분들은 그걸 굉장히 고압적으로 느끼고, 네. 그다음 중장년도 왜 부모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근데 그 미스터 린튼에 상당히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화가 나신 게 이번에 좀 이렇게 네. 삐져나오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동력이 떨어지는 혁신위의 동력이 떨어지는 쭉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무리를 잘하면 그렇죠. 이제 마무리를 마무리가. 잘하면 저는 앞에 문제들이 네. 또 다 지워지고 덮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원희룡 전 장관이 뭔가 인요한 위원장의 돌파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험지 나가겠다. 그래서 지금 뭐 개항까지도 거론하는 이재명과 맞대결 할 네.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예. 괴양 가서 또 우리 원 장관께서는 지금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본인은 그렇죠. 이제 네. 다음 대선 레이스니까 맞습니다. 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이 정부가 살아야 되고 네. 이 정부가 남은 3년 동안 성과를 거둬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 정권과 윤석열 정부와 그 운명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원희룡 장관은 이 정부의 성공 그리고 이 당의 혁신이라는 이미지 네. 그리고 본인이 개항 가서 만약에 떨어져도 당을 위해서 희생한 거니까. 이재명 대표 발목을 잡아서 전국을 못 돌아다니게 하면 큰 거죠.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저는 되게 큰 결심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험지 출마를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하태경 의원은 이제 종로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좀 서두르셨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빨라요. 현역 의원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현역 현역이 의원이 있는데. 계시기 최대형. 때문에 그 거기다 0.5선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0.5선밖에 안 된 현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에서 종로는 약간 다른 컨셉의 선거를 치르겠다고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나중에 공관위가 꾸려졌을 때 이제 그렇죠. 전략 지역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 현역하고 다른 컨셉으로 뭔가 상대방의 대진표도 약간 고려를 하면서 네. 정말 최종적으로 고를 만한 그런 거거든. 이게 보통 통상의 의사결정 구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상대방이 누가 얘기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고 네. 그리고 전체 판세, 전체 우리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 뭐냐, 얼굴이 그렇죠. 뭐고 컨셉이 뭐냐, 이거가 아직 정해지질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0.5선 현역한테 당신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 비켜주세요라고 네. 다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아마 하태경 의원의 의도를 제가 이게 선회를 하자면 네. 그 서울 선거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고 중요한 선거인데 뭔가 이렇게 누군가 먼저 깃발을 들고 판을 한번 짜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좀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국민들한테 상당히 요즘 가장 인기 있고 많은 사람 관심을 모으는 분이 한동훈인데 뭐 이분 거의 이제 정치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하는 뭐 이 그저 행태나 그 동선을 보면 이분을 그럼 어떻게 이 여당에서 활용을 해야 될까? 한동훈 카드 어떻게 써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은 네. 정치인으로서 이미 굉장히 감각이 좋으세요. 네.
뭐 사진 찍고 이러는 걸 봐도 네. 굉장히 일단 신세대고 네. 신세대 패션 센스가 정말 좋으세요. 패션 센스도 좋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막 고압적이고 배 내밀고 이거요? 우리 내밀 배도 없으세요. 내밀 배도 그건 없으시죠. 조심해야 되는 사람. 우리 배임 씨가 상당히 팩트만 좋아하시나? 봤을 때 그러니까 배가 없어 옷도 보이시더라고요. 좋으시고. 네, 좋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정치인들은 그렇죠. 이게 본인의 특히 영향력을 국힘 의원들은 다 이제 늑수구레여서 배 내밀고 다닌다 이런 그러니까 인상이 뭔가 있었죠. 네. 뭔가 그 토호 같은 느낌이 있어야 지역에서 뭔가 맞아요. 네. 이 목소리를 내는 네. 사람이다 이런 네.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차도 막 되게 큰 차 타고 다니시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리가 되더라도 네. 근데 일단 신세대들은 탈권이잖아요. 탈권이. 네. 그러니까 탈권이라는 측면에서 저 한동훈 장관은 일단 감각 자체가 젊어요. 그래, 예. 맞아요. 젊고 그다음 친절하고 이런 것들이 참 좋게 다가오잖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동훈 안경 끼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경이라도 한번 비슷하게. 안경이라도 한동훈 안경이에요? 난 똘똘이 스머프 안경인 줄 알았는데. 이거 똘똘이 한방 스머프인데. 먹었네요. 아니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식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식견이 있고 당하고 아마 나중에 의사소통을 하겠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의원들께서 특히 지역구 의원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예 저 사람을 좀 비례를 해서 그래서 지역구 선거 부담 없이 전국을 돌려라. 전국을 돌려서 우리가 다 나눠 쓰자. 나눠 쓰자. 나눠 쓰자. 공영제인가요? 그런 욕심들이 있으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진짜 붐업을 위해서 그게 맞나? 그러니까 전체 선거의 붐업을 위해서는 뭔가 좀 승패가 좀 갈리는 대표적인 곳에 가서 네. 뭐 아주 험지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뭔가 승부를 완전히 자신할 수 없는 곳에 가서 격전지. 격전을 하느냐. 뭐 격전지까지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가능성이 좀 가능성이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은 그런 곳에 가서 선거도 그 붐업을 시키면서 이면서. 근데 제가 볼 때 이준석 전 대표랑 말싸움하고 붙어가지고 재미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뭔가 이준석하고 붙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미친 장사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준석 대항마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 뭐 이준석 대표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싸울 일이 있을까? 지역에서 맞붙을 일은 없죠. 이거는 없을 것 네, 같고 왜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당 만들어서 나가서 네, 국민의힘을 그럴 경우에가 공격한다면 이제, 그렇죠.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을 볼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영의 논리에 상당히 충실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럴 일 사실 안쪽으로 우리 편하고 싸울 일이 별로 없었고 네. 그 진영 논리에 충실하면서도 그렇죠. 네. 또 저쪽에서 신사적으로 얘기하면 신사적으로 반응해요. 아. 저쪽에서 진짜 얼척없는 그리고 야비한 말을 하면 같은 수준으로 쏴줘요. 아. 근데 우리 이준석 대표도 말할 때 보면 좀 점잖은 어떤 이 선을 좀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연령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그 중년 이상이 되면 네. 또 안 그런 분도 계시구나 생각해보니까 저기 지방에. 근데 어쨌든 통상적으로는 네, 통상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그래도 본인이 굉장히 너무 좀 야비하게 가면 그렇죠. 본인의 면이 깎인다고 생각하고 좀 점잖게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의 격을 지키려고 하죠. 한동훈 장관도 사실 나이가 50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랑 붙는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머리가 워낙 좋아서 네. 그 민주당 사람들하고 싸울 때는 같이 야비하게 했지만 같은 수준에서 반사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 급의 그 논쟁 상대에 따라서 그 정도를 잘 조절할 것 같아요. 본인의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날카롭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때 보면 좋은 질문이 들어오면 네. 좋게 아주 공손하고 아주 내용도 좋게 맞아요.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진영 안에 있는 사람하고 논쟁이 붙으면 야비하지 않으면서도 선명하고 날카롭게 얘기하는 능력이 그때 좀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능력도 저는 한동훈 장관이 장착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명민한 분이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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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이야기하니까 의원님께서 지난주에 청주에서 강연하신 네. 그 내용이 좀 떠오릅니다. 현재 국민의힘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지금 또 강연 주제가 닥치고 총선
좀 강한 주제였는데 네. 지금 국힘 상황 이대로 가다가 좀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셨어요. 어떤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 요 프로 시청자분들 제가 나중에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보면 그런 댓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왜 맨날 중도 타령하냐? 세상에 어. 중도가 어딨냐? 네. 아니 그 말씀은 맞으세요. 네. 요즘은 우리가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나는 중도적인 믿음을 갖고 그 아젠다에만 반응해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근데 그 대신에 중도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때 달라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 사안에 따라 사안에 따라 달라. 그리고 열심히 가요. 네. 그 투표장에 열심히 가요. 네. 이번에 강서 선거 때 네. 엄청 줄 서서 투표한 모습 있잖아요. 네. 근데 결과를 보니까 지난 오세훈 선거 때 국민의힘을 찍었던 중도라는 사람들이 이번에 다 민주당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에는 중도가 누구냐면 스윙 보터예요. 스윙 보터를 그쵸.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때 더 미운 놈을 벌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더 미운 놈을 응징하는 게 네. 우리나라의 중도예요. 네. 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 우리 총선의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네. 지난번 강서 선거 때 그 거의 뭐 17, 18%로 참패를 한 그때 원인으로 지적된 것들을 완전히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직적인 당정, 네. 네. 그리고 국민들을 보지 않고 위만 쳐다보는, 위에 있는 권력만 쳐다보는. 그러니까 그 후보 선정부터 캠페인 방식까지 선거운동 방식도 강서구 지하철역에서 아침에 인사하잖아요. 네. 주민들이 이쪽에는 관심도 없고 민주당 후보한테만 가서 계속 인사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거를 선거 전략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수정하지 않았고 뭐 세 장씩 인증샷 찍어서 내라. 뭐 이러니까 정치인들이 옷 세 벌 가지고 가서 갈아입으면서 세 장 찍어서 아이고. 내고 이건 뭐냐면 보내기 위해서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보고 그 유권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지금 고쳐야 됩니다. 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스윙 보터가 지난번에 국민의힘을 응징했던 사람들이 네. 이번엔 저쪽을 응징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네. 이번에 여전히 국민의힘은 그때 이후로 변한 게 없어. 여전히 저 사람들은 국민을 보지 않고 위만 쳐다보는 사람들이야. 이러면 네. 이번에도 응징받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뭔가 강서 선거가 진 다음에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하다는 게 그런 겁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위만 쳐다보는 그런 우리 당의 문화가 있다면 그거 뜯어 고치고 국민들한테 이제 정말 국민들의 민생과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가 정말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이런 그 혁신의 모습이라는 게 사실 그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모든 민생의 아젠다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대통령을 등에 업었다. 윤심은 나한테 있다.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런 얘기들 그런 네. 얘기들이 국민들이 왜 윤심이 맨 위야? 네. 그렇죠. 저 사람들은 아니죠. 왜 저 위만 쳐다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런 그 문화를 우리가 바꾸겠다라는 진심을 보여야 되는 게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아직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만족스럽지 못하고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이제 이번 주 네. 이제 인요한 혁신위가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그 마무리를 지도부가 어떻게 받을 것이며 지도부가 만약에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지도부의 일부라도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올라오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천을 정말 공정하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 신선한 얼굴로 네. 공정하게 하고 대통령 그 용산하고도 정말 건전하게 그 서로 협조하지만 서로 보완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이면 그래야 지난번에 응징받았던 것을 그렇죠. 이번에는 뒤집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심이 윤심이 되지 윤심이 민심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당연히 윤심팔이 하는 대통령께서도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대통령께서 당연히 본인이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됐는데 네. 뭐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오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 펀치 시간입니다. 글로브 끼시고 펀치를 날려주고 싶은 제가 인물이나 뭐 대상이나 대상이요. 이걸 참 시원한 코너인데 저는 누구한테 펀치를 좀 드리고 싶냐면 네.
우리 그 울산 함영 수사 그 선거 개입 네. 586들 네. 586들한테 좀 센 펀치를 날리고 네. 싶어요. 정말 나라가 니들 거냐? 어? 나라가 니들 거야?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제발 이제 집에 좀 가! 네. 고호. 괜찮아요? 잘했어요. 네, 오늘은 윤희숙 전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요새 윤희숙 TV에서도 출연 방송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합니다. 네. 네, 또 윤희숙 네, 의원님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인스티비도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윤희숙 TV도 네. 많이 봐주시고요. 정치펀치에도 댓글과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